요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좋았던 애들이 계속 좋을 건지, 아니면은 기존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뭔가 테마라든지 새로운 종목들을 조금 더 발굴해야 될 건지, 요거에 대한 사실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스토리는 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테마들에 속한 종목들인데 없는 숫자가 내년 나오는 기업들. 그래서 과거에 좋던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쭉 따라가긴 해야 되지만, 좀 비중 조정 측면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볼 텐데, 코인 시장과 이 주식 시장이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유동성은 많이 풀린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좀 길어지는 느낌도 들고 아주 복잡하거든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사실 정말 어려운 시장 환경이고요. 뭐 AI 산업이 이제 고성장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라든지 악재에 이제 맞닥뜨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좀 없던 우려들이 막 생겼잖아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AI 주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의 이제 매출 채권 이슈라든지 뭐 등등의 뭐 그런 약간 사서 걱정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매크로적으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사실 실제 저도 기사에서 본 내용이긴 한데, 미국 GDP 그로스가 지금 한 4%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요, AI 산업 투자를 빼면 1% 정도밖에 성장이 그래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사실 AI 말고는 지금 굉장히 경기 상황이 썩 녹록하지 않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얼어붙었다라든지, 그리고 연준이 뭐 12월에 금리를 내릴 건지 말 건지, 막 지금은 다시 이제 확률이 올라갔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참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좀 반가움을 표현하려고 사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제일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게스트로 나와 주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 아울러서 보시는 분이시고, 또 직전에는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해외 주식을 또 특히 테크 쪽에 강하신 걸로 지금 알아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반가움을 계시네요.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증권의 센터필드 W점인가요? 여기 이제 PB로 신규 점포고요. PB로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가들의 투자를 도와주시는 역할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더 큰 그림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워낙 테크에 강하시니까. 테크 버블 논란, 그리고 테크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테크의 비중을 늘려야 될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방금 첫 번째 질문이랑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미국 주식은 테크가 되면은 시장이 되는 거고요. 테크가 안 되면은 그냥 시장이 안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사실 테크가 안 되는데 미국 시장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산업 투자를 빼면은 경제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조건 테크가 돼야지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우려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적으로 이제 주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좀 그렇게까지 뭐 매크로나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 그냥 산업과 기업을 보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과거의 그런 테크 사이클, 시장의 사이클을 봤을 때, 시장이 막 항상 미국은 비싸, 어디까지 갈 거야, 이런 논란을 항상 가지면서 이제 시장이 쭉 갔는데, 항상 그 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고 무너질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실적이 안 망가질 때도 걱정은 항상 있었어요. 온갖 종류의 걱정. 근데 진짜 사이클이 망가질 때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지고, 앞으로 6개월, 12개월 후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AI 사이클에서 우리가 뭐 수익성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있긴 하지만 주요 기업들이 내년에 돈을 벌까 못 벌까, 많이 벌까 적게 벌까를 생각하면은 여전히 잘 벌고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런 추정이 되고 있고,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버블이 무너질 때 항상 시그널과 우리가 좀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없지 않았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오래전에, 예, 제가 아주 그 젊은 시절이었는데 이제 닷컴 버블 때도 사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었잖아요. 뭐 그런 시그널들은 데이터들은 분명히 있었고, 가까이 테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이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코로나 때 IT 호황 사이클이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무너졌잖아요. 네. 예, 클라우드 사이클 2018년도, 코로나 2022년도부터 무너졌는데, 그때 시장이 고점을 칠 때도 분명히 안 좋은 네거티브한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네. 2018년도 초부터 클라우드 사이클 그 주가 날라다니고, 그때는 중국도 좋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네. 아마. 예. 근데 그때 이미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부터 약간 엔비디아 GPU 재고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이 무시하고 갔었어요. 그걸 무시하려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엔비디아 뭐 데이터 센터 GPU가 조금 이제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뭐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나오면은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면서 막 디펜스를 쳤는데, 네. 디펜스를 치다가 실제 재고가 쌓이고 이제 어닝이 망가지니까 2018년도 9월부터 이제 진짜 분기가 된 거죠, 시장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때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21년도 내내 좋았거든요. 막 이제 정부 지원금도 있고, 그때도 이제 뭐 유연근무라든지 재택 환경이 막 있다 보니까 맞아요. IT 수요 투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일부 부품에 대한 재고 축적은 아니죠. 이제 재고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뭐 특히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되게 호황이었는데, 그때 코인 시장이 약간 안 좋은 데이터들이 막 흘러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당장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가 막 갔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시그널들이 결국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어닝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기업들이 이제 돈을 예전만큼 못 버는구나 하면서 시장이 무너졌는데, 제가 이걸 길게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과연 이번 AI 사이클이 시작한 지 거의 한 2년 6개월이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과연 걱정은 당연히 될 만해요. 이렇게 테크 사이클이 긴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20년 사이에는. 근데 과연 내년에 내후년에 주요 기업들이 돈을 벌까 못 벌까라고 했을 때, 지금은 돈을 버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예, 투자자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좀 제 기준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걱정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17년, 18년에 저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코인 시장이 먼저 붕괴하고 그 이후에 사실 그때 엔비디아 GPU는 채굴 기업들이 많이 썼다라고 실제 알려져 있었고, 그때 당시에 코인 가격 올라가는 동안에 매우 빠른 속도로 주문해서 재고가 없다가 코인 가격 폭락하면서 채굴 업체들이 맞아요. 망하는 회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코인 시장은 약간 고점에서 상당히 조정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때보단 적지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엔비디아 칩은 채굴 업체가 쓰는 비중이 많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약간 전조 현상이 아닐까라는 걱정은 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항상 시장과 이제 코인은 항상 이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이제 위험 자산으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인 가격의 이제 조정 흐름을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방금 저는 어떻게 답변드리고 싶냐면요, 방금 하신 질문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의 답. 그러니까 그때는 그 코인 시장이 그 테크 투자와 수요의 상당한 부분 모멘텀을 가져온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사실 코인보다는 그냥 AI 투자, 요 AI 인프라 쪽에 조금 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살짝 코인과 이제 뭐 AI 밸류체인과 이 연관성을 과거만큼 많이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게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이 어떤 한 질문으로도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지금 조정 받은 거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맞는 결정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의 투자 전략은
쌀 때 사서 네. 조금 부담이 되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트림을 해야 된다라든지. 더 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기 좋겠죠. 예. 네. 지금 뭐 당연히 사업에서는 여전히 최강자이고 압도적인 점유율 아까 이영수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네. 여전히 걱정할 거 없는 기업이긴 한데 제 주식 시장 관점에서 투자자인 관점에서는 모멘텀의 정점은 조금 지난 거 아닌가? 라는 그래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나쁘다 네.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엔비디아에 대한 전략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조정이 나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사그라들 때 마치 지금과 같은 이럴 때는 조금 투자 전략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강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때는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완전히 이제 정점에서는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그때는 좀 욕심을 좀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극히 개인적인 전략이기 아, 때문에 네네네. 예. 지금 그 차장님께서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서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예. 전략을 예. 오늘 자료에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여전히 AI가 네. 확실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어떤 주도주? 왜냐면 AI 밸류 체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디가 주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좋았던 애들이 계속 좋을 건지 종목들이 좋을 건지 아니면은 기존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뭔가 테마라든지 새로운 종목들을 조금 더 발굴해야 될 건지 요거에 대한 사실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좀 같은 듯 다르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26년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26년도는 여전히 AI와 관련된 투자 비중을 굉장히 높여 가져가야 된다. 상반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테마별로 비중은 조금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렸듯이 올해 상반기 올해 중순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져가겠지만 조금 낮추고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좀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전략 변한 거고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올해 지금 없는 숫자가 내년에 나오는 기업들. 네. 이미 스토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러티브는 알고 있는 그런 테마들에 속한 종목들인데 지금 숫자가 나오고 관련된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뭔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대 이상의 숫자 실적이죠. 실적이 AI 수혜로부터 나오는 종목들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화면을 봐주시면은 네. 대략적으로 이걸 아예 전체 화면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예.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예, 일단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네. 네네, 그래서 보입니다. 이게 제가 과거부터 들고 다녔던 AI 사업의 타임라인이라는 그런 장표고요. 이렇게 AI 산업 내 주요 밸류 체인들이 언제부터 그 각 밸류 체인과 각 밸류 체인 내 상위 기업이 언제부터 돈을 버는지 이렇게 도식화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제 특정 종목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요 특정 밸류 체인이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밸류 체인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실적이 나온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과거에 요 흐름대로 거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였다, 기업 가치가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죠. 25년도 12월 딱 초잖아요. 지금 요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25년 12월 요 기점 오른쪽에서 뭔가 새롭게 펼쳐지는 테마는 보시는 것처럼 광학 부품, PCB, 전력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내년도 AI 산업과 AI 밸류 체인의 주요 투자 대상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항상 질문이 많이 하시는데 메모리도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좋던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쭉 따라가긴 해야 되지만 좀 비중 조정 측면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좀 관심 가져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주 간략하게만 예.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가 우리가 왜 좋은지, 왜 내년에도 좋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그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꿀팁인데 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구글의 뭐 서브스택이라든지 미국에도 그런 주요 이제 투자자들이 막 글을 올리는 최근에 이제 블로그 같은 마이클 버리가 서브스택에 막 유료 구독을 유료 구독했죠. 거기 가면요 미국 주식에 대한 무궁무진한 그런 그냥 일반 저 같은 그런 애널리스트나 피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많고 잘하시는 분 많은데 엔지니어들, 예, 막 그런 진짜 테크닉 전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엄청난 그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막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요즘 다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아예 번역 다 됩니다. 저도 번역해서 봅니다. 네, 저희 서브스택에서 협찬받지는 예, 않았습니다만 예, 저도 즐겨보고 예. 저명한 인사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예, 네.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요 자료를 만들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데서도 보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 서브스택 얘기 왜 했는지 갑자기 뜬 거 없긴 했지만 하여간 예. 그 메모리 가격 말씀하시다 그래요. 맞아요. 메모리 가격 메모리 아이디어를 거기서 제가 얻어서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우리가 막 이게 막 갑자기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막 랠리를 엄청 세게 보이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1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고 이게 향방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걱정을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추론 그러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AI 서비스 LLM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추론 서비스로서 트래픽을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영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미나이 3.0이나 이런 제미나이 3.0이 아니죠. 이전 제미나이 모델들도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막 트래픽을 막 2배, 최근 6, 7개월 동안에 3배 이렇게 늘렸어요. 네. GPT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트래픽 증가를 AI를 만드는 사람들도 약간 처음 느낀 거고 그렇게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속된 말로 이거 미친 듯이 메모리 수요량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라고 예.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AI 추론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유저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네. 이렇게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요 추론 연산 과정 속에서요 여러 프로세스에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네. 일단 GPT가 그러니까 AI가 모델을 끌고 와가지고 모델을 안착시킨 다음에 추론을 연산해야 되잖아요. 모델을 안착시킬 때도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AI가 막 답변을 하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답변을 AI가 하면서도 그 답변을 또 가져와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문맥상 일관성 있게 막 답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그 서버에 또 이제 캐시양으로 메모리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AI 또 이거 작년에는 이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AI가 막 추론 연산으로 답변을 할 때 작년에는 여기 많이 안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쪽 네. AI가 답변을 하더라도 어디선가 데이터를 끌고 와서 지식을 끌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지식을 AI가 알 수 있는 형태, 뭐 벡터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AI가 알 수 있는 형태로 그 데이터들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가 엄청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 연산을 쫙 해보니까 곳곳에서 처음에는 HBM만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모델향 여기가 HBM을 주로 쓰는 네. 건데 요 HBM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캐시향으로 여기 서버 디램도 엄청나게 필요하네. 근데 여기 막 이제 AI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여기서도 여기 낸드 막 이런 게 엄청 필요한 SSD가 엄청 필요하네. 그런 거를 올해 중순에 이제 사업도 깨달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이 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숫자를 그냥 간단하게 가져오면은 요 구조 속에서 각 영역에서 메모리가 필요한데 챗GPT 5 기준으로 네. 지금 트래픽이 이제 연간으로 이제 막
AI 추론 연산을 하면서 얼마만큼 메모리를 쓸 건지를 봤을 때 디램은 9.1 EB, 그리고 낸드는 200 EB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네. 글로벌 올해 기준 글로벌 메모리 공급의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요거 하나가. 예. 전체 메모리 공급에. 예. GPT-5 5가 지금 트래픽으로 연간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물론 이분들의 추정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 봤을 때 꽤나 되게 합리적이더라고요. 충분히 그리고 보수성도 있고 그 추정 과정 속에서. 근데 이게 GPT-5 하나가 전체 메모리 수요 공급의 거의 뭐 4분의 1을 먹는다, 5분의 1을 먹는다. GPT-5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미나이도 있고 엔트로픽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또 이제 AI만 50% 이상 먹으면은 뭐 우리가 스마트폰도 쓰고 PC도 쓰고 다양한 메모리 용처들이 있는데 그래서 메모리 시장도 우리가 막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막 좋았지만 여전히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 한동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정희석 차장님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의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 정도를 기대하느냐, 기대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시는 장표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시는 동안 제가 깨달음이 왔거든요. 아, 진짜 그냥 모델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맞아요. 이 AI를 쓰기 위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 DB를 쌓고 이걸 변환하기 위해서 또 굉장한 이제 디램 낸드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신 장표를 보고 처음 깨달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테크 측면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더 오를 건데 만약에 이미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한 맞습니다. 100번 말했다. 그러면 이제 다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100번까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한 50번 정도는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는 이게 새로운 스토리도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모리를 여전히 비중을 일정 부분은 가져간다라고 저 스스로도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이거를 주력으로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는 솔직히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주력으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럼에도 메모리 시장은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의 공급자 우위 환경이 한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베팅을 저는 하고 있는데 요 장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왜 PCB가 좋은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CB가 좋은지도. 이것도 좀 일단 PCB가 좋은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AI 서버가 들어가고 AI 서버 내에 당연히 그 PCB가 막 기판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막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서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공급도 이제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부족할 테니까 그런데 기술적인 변화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밑에 차트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추론 연산이에요. AI가 이제 AI 연산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원래는 AI 추론 연산에는 크게 두 가지 공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AI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 투자자의 수준에서 좀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이제 프레필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고요, 디코드라는 공정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제 수준에서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수준에서 말씀드린 건데 프레필은 우리가 챗GPT나 뭐 제미나이에서 AI 뭐 질문을 하면은 갑자기 AI가 질문을 딱 엔터 치면은 벙찌잖아요. 맞아요. 벙찌다 갑자기 막 어느 순간 갑자기 주르 나오잖아요. 벙찌는 게 프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기술적으로 안 맞아요. 그냥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도 이해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디코드가 이제 벙찜 이후에 쫙 쏟아내는 공정인 거예요. 그래서 네 칸인가 봐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프레필과 디코드가 이제 다른 공정이니까 기술적인 그 요구 사항이 좀 달라요. 프레필은 여기 보면 컴퓨트 바운드라고 써 있잖아요. 연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대신에 메모리는 약간 덜 중요한. 디코드 보시면은요, 요거는 메모리 바운드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연산도 당연히 중요한데 메모리가 조금 더 중요한 공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키밸류 캐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문맥 정리하는 그 공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프레필은 연산, 디코드는 메모리가 중요한 공정인데 잘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걸 그냥 비싼 무지막 제약의 이제 부담스러운 HBM으로 다 갖다 쓴 거예요, 엔비디아가.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딱 보니까 HBM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너무 비싸. 뭐 좀 싸게 어떻게 메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다가 딱 보니까 프레필은 메모리가 덜 중요하잖아. 이거 HBM 안 써도 된다. 그냥 일반 서버 디램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저전력 그 모바일에 쓰이는 LPDDR 같은 그런 소켄 같은 그런 디램으로 요거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걸 패키징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 대신에 요 디코드는 여전히 메모리 바운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좋은 메모리 HBM 같은 반도체를 등등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프레필과 디코드 공정을 똑같은 메모리, 비싼 메모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걸 효율화를 시킨 거죠. 하나는 좀 메모리를 덜 쓰는 거, 하나는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출시할 아까 베라 루빈. 베라 루빈 VR 루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아키텍처 GPU의 CPX라고 하는 변형 버전이 생긴 거고요. 이 CPX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나눠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특집의 날이네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배우네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CPX는 요 밑에 루빈 CPX가 있잖아요. 요 벙찌는 프레필 공정만 처리를 하는 CPX 반도체가 따로 들어가고 요 디코드 공정에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는 그 디코드 공정은 요 기존의 루빈 칩이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하나의 그냥 핵심 칩 하나가 그냥 모든 걸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메모리 부담스럽고 전력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AI 서버를 약간 기능별로 조금 분리를 시킨 거죠. 그 얘기는 기능별로 이 칩들이 다르게 된 거고요. 그 한번 이 얘기는 그 다른 칩들을 여기 뭐라 해야 실착할 PCB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한 종류의 그런 반도체를 얹을 기판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나올 뭐 CPX와 같은 이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칩들이 다 얹어질 거기 때문에 기판의 종류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고 이거를 연결할 여기에 있는 이제 미들 플레인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기판이거든요. 이런 연결 기판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판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기판주들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수요가 좋긴 한데 아까 보셨듯이 메모리도 이게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뭔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기판도 AI 서버 내 구조로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많은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기판 수요가 더 늘어나고 기판 면적도 늘어나고 그리고 기판의 퀄리티도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한꺼번에 생기면서 이런 좀 사단이 뭐 사단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어떤 느낌이 지금 딱 머릿속에 이미지가 들었냐면요. 최고 성능이라고 하니까 이제 축구에 비하자면 손흥민이 제일 잘해서 손흥민을 10명 뭐 이렇게 복제해서 뛰었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포지션별로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팀을 만드는 정예 부대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이 부대가 커지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각국에서 선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잡는 판이 딴 데 가서 쓰셔도 될 것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팀 구성을 만드는데 매우 많이 필요하다, 기판이. 그래서 글로벌 한국도 기판 업체가 있고 이제 미국도 기판 업체가 있지만 굉장히 지금 좋고 아직까지 요 새로운 내년에 출시될 제품에 대한 실적이 지금 추정치에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판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차장님,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지나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한 5분만 제가 3분 정도 네. 그냥 온 김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네.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하신 거를 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전략 반도체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나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이슈는요.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거 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AI 데이터 센터가 요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구조냐면요. 고압으로 이게 여기는 수천 킬로볼트짜리 고압으로 이렇게 딱 당겨 와가지고
데이터 센터 이게 건물이라 보시면 돼요. 네. 건물 안에 방들이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서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고압으로 땡겨와서 고압 교류로 땡겨와서 이거를 이제 직류로 바꾸고 여기에 뭐 UPS 이제 축전지의 전력 비상 전력을 저장을 하고 또 이거를 교류로 바꿔가지고 또 이제 송전을 한 다음에 또 이제 PDU에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ACDC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직류와 교류를 바꿔가면서 예, 서버한테 전력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어야 되냐면요. 송전을 할 때 당연히 AC로 송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기본 컨셉이. 그래서 근데 이제 기계 장치에 뭐 전력을 저장한다라든지 기계 장치가 쓰일 때는 직류, DC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쓸 때는 DC로 전환했다가 또 보낼 때는 AC로 바꾸고 또 뭔가 쓸 때는 또 DC로 했다가 근데 이렇게 계속 바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력 손실이 꽤 큽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3~4%씩 나온다고 해요.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요 안에서 전력 손실이 엄청 크고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을 생각했을 때 계속 이게 2~3%, 3~4%씩 공정마다 이게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작은 전압이 가면은 이게 구리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리가 엄청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이슈도 생기고 발열 이슈도 생기고 요즘 가격이 올랐나 봐요. 구리가.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때는 충분히 쓰일 만했던 괜찮은 그런 아키텍처였고 사실 요 구조를 사실 여기서 엔비디아가 약간 표준을 잡아준 거거든요. 과거에도 2018년도 이럴 때. 근데 AI 데이터 센터와 같이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는 요거 못 쓴다 해서 새롭게 만든 게 요겁니다. 네. 이게 뭐냐? 그냥 데이터 센터 건물에서 그냥 800볼트의 고압을 400이나 800볼트의 고압을 땡겨 온 다음에 여기서 한 번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직류로 쏴버리는 거예요. 다 DC네요. 예, 다 직류로 쏴버리는 거예요. 네. 대신에 다 800볼트 직류, 고압 직류를 계속적으로 쏴버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류 교류의 그런 전환 과정 속에서의 전력 손실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고압이 쭉 흐르면은 구리 소모량도 줄어들거든요. 그 전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아키텍처라고 생각이 됐었던 거고 요거를 이제 최근 한 2달 전인가 엔비디아가 발표를 한 겁니다. 2027년부터는 앞으로 지을 데이터 센터는 800볼트짜리를 그냥 한 번에 땡겨오는 그리고 그 안에서 DC로 쫙 보내버리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등의 이제 그런 에이직 진영 빅테크도 800까지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400볼트짜리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흐름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고압으로 들어와서 모든 요 공정 과정 속에서 다 고압으로 다 처리가 되거든요. 네. 송전되고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반도체는 요 800볼트가 되는 고압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보통 요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반도체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iC 혹은 겐이라고 하는 네. 전기차나 통신 장비와 같이 기존의 전력 소모와 열 발열과 이런 걸 잘 견뎌야 되는 그런 장비에 들어가던 반도체가 이런 고압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에 이런 전력 반도체 안 쓰였거든요. 쓸 필요가 없었죠. 근데 아키텍처의 구조를 엔비디아가 딱 표준을 잡고 앞으로 생길 AI 데이터 센터는 사실 이 표준대로 쫙 이제 엄청나게 이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전력 반도체, SiC나 겐과 같은 그런 반도체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요, 그럼? 예? 이걸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자세히 시간이 이미 다 말씀드릴게요. 지나가긴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냥 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주가 요즘 되게 좋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지금 뭔가 전력 반도체를 전력과 광학 비중이 높아요. 의외로 AI 광학. 그래서 뭐 그렇고 뭐 국내에서 되게 인기 있는 종목은 나비타스 뭐 이런 종목이 있고 근데 실적이 좀 없는 종목입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즈 이런 종목도 있는데 원래 이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많이 먹었었어요. 전력 반도체 시장은 기본에. 근데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거, PCB도 그렇고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상황이 달라진 거는
이게 미중 간의 이제 AI 경쟁 때문에 중국업체들이 요 판에 미국의 판에 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이런 전력 반도체 산업이 조금 판이 되게 바뀌는 그런 흐름의 AI 때문에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많이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투자를 해보시면은 올해 없던 그런 기회를 내년에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자 우위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등등, 올해 좋게 보던 것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도 좀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내년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장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잠깐 2부에 출연하시기엔 좀 아깝네요. 아쉽네요. 저희가 또 자주 일부러 모시도록 1시간짜리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예. 정희석 하나증권 센터필드 W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